그날은 유독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양평의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차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는 희미한 연기 냄새와 흙냄새가 창문 틈으로 기분 좋게 스며들었지요. 이제 막심은 상추 모종의 줄무를 사러 읍내에 잠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아주 잠깐 행복에 젖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의 잿빛 벽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흙을 밟고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양손에 장바구니를 나눠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상추 모종과 작은 호미가, 다른 한쪽에는 저녁 창거리로 쓸 대파와 두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마당을 밟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어서 들어가 흙냄새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 한편에 마련한 작은 텃밭을 돌볼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른쪽 장바구니가 먼저 툭 하고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두부가 으깨지며 하얀 속살을 드러냈고 파릇한 대파 한 단이 무기력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것들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갓페인트 칠을 마친 현관문 너머 자신의 집 거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한낮의 햇살을 가득 머금어 따스하고 아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아들 민준이 은색 줄자를 길게 뽑아들고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길이를 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 지연이 팔짱을 낀 채 서서 처음 보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옷차림새로 보아 인테리어 업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장 안쪽, 선영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창가 안락의자에는 사돈 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한 자세로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30대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은행 창구에 앉아 20년 넘게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생애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아들 민준을 키워내는 동안 박선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늘 민준 엄마라는 역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 빠듯한 살림에도 무리해서 보냈던 어학연수 비용, 그리고 결혼할 때 묵묵히 내주었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그녀의 통장은 늘 아들을 위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당연한 도리이자 기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침묵을 깬 것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줄자를 착 하고 감아들이며 선영 씨를 향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주인을 맞이하는 손님처럼 혹은 당연히 이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온 것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악의 없는 그래서 더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와서 보세요. 이쪽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우리 애들 방으로 쓰면 딱 좋겠어요. 업체 사장님도 구조가 잘 빠졌다고 하시네요. 우리 애들 방이라는 단어가 선영 씨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고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선영 씨는 간신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고 힘없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그냥 어머님 모시고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요. 서울 아파트 월세도 너무 비싸고 애들 키우기에도 여기가 훨씬 낫잖아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있는 게 좋으시고요. 그 말은 전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함께 사는 것은 든든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 박선영 씨의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 막 얻게 된 자신만의 공간에서 무엇을 꿈꾸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의 시선이 거실벽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깨끗했던 연두빛 실크 벽지에 연필로 그어진 희미한 선들이 보였습니다. 소파를 놓을 자리, 텔레비전을 끌 위치, 그리고 아이들의 책상을 둘 곳을 상의한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주 아들 내외가 이사 축하를 하겠다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식탁 위에 열어두었던 핸드백, 그 안에 넣어두었던 비상용 현관문 열쇠. 선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늘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했던 아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위한 효도라는 선의가 가득했지만 선영 씨의 눈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어머니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거대한 욕심이 비쳐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나딘구는 으깨진 두부처럼 그녀의 평화로운 노후에 대한 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의 햇살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으깨진 두부와 나딘구는 대파는 현관문 앞에 방치된 채 누구도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사돈어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고 인테리어 업자는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줄자를 가방에 챙겨 넣었지요. 선영 씨는 안락의자 옆에 꼿꼿이 서서 거실에 있는 모두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잠시 제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이 역설적이게도 이런 순간에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심각한 말씀을 하시려고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민준은 마치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선영 씨의 팔을 이끌어 소파에 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평생 꿈꿔왔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은 돈과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겨우 마련한 내 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텃밭도 가꾸고 읽고 싶었던 책도 마음껏 읽으면서 말이지요. 누구의 엄마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선영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선영 씨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저희랑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텃밭도 저랑 같이 가꾸고 주말에는 애들이랑 다 같이 책 읽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어머님 외로우실까봐 일부러 들어와 살려는 건데. 외로우실까봐. 그 말은 선의의 포장지였습니다. 선영 씨는 그 포장지 안에 감춰진 날카로운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번에는 아들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인준아, 너는 정말 내가 원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니? 그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한숨과 함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서울 월세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 제가 주식으로 손해본 거 아직 다 메우지도 못했습니다. 지연이도 애들 보느라 일도 못하고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이대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죠. 이게 다 어머니 사랑하는 손주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그녀의 꿈이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어머니의 안식처가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가장 손쉬운 탈출구였을 뿐입니다. 효도와 손주라는 이름으로 아들은 어머니의 남은 생을 담보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건 잘 알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다시 생각해보마. 잠시 희망을 품었던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고 남은 내 인생이다.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어머니는 어머님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이 던진 가장 아픈 비수였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사돈어른이 혀를 차며 일어섰고 인테리어 업자는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연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선영 씨를 쏘아보더니 민준의 팔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문 앞에서 버티다 결국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콱.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선영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실벽에 그어진 연필 자국과 사돈어른이 마시던 믹스커피 종이컵이 마치 전쟁의 상흔처럼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자신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을 넘어오려는 모든 시도를 스스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긴장감과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애써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뽑고 오후에는 새로 산 책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흙냄새는 더 이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간에 아들이 남기고 간 서늘한 말들이 유령처럼 떠다녔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가장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신우이, 즉 남편의 여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지요? 안부 인사도 잠시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요새 민준이 때문에 온 집안이 걱정이에요. 애 아빠가 주식으로 돈 좀 잃었다고 어떻게 어미가 돼서 자식을 길바닥에 낳게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선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정한 어머니로 아들 내외를 희생양으로 둔갑시켰을 테지요. 그녀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들 내외가 어떤 식으로 동의 없이 들이닥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어른이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품어주고 다독여야지요. 저도 조카지만 민준이 그렇게 안 봤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형님이 한 발만 물러서세요. 어른이니까 참아라. 엄마니까 희생해라. 평생을 들어온 그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흉기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선영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이제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쌍둥이 손주들의 시무룩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상태 메시지에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영 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에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한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불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깼고 낯선 차가 골목을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익숙한 민준의 차가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속도를 높여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압박이자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이 집의 튼튼한 벽과 새로 바꾼 디지털 도어록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오르던 밤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집안에는 그녀의 외로운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으로 다가가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선영아, 실타래가 엉켰을 때는 말이야.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엉키는 법이야. 그럴 땐 가장 단단하게 뭉친 매듭을 찾아서 과감하게 잘라내야 해. 선영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어떻게든 이 엉켜버린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을 이해시키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엉킨 실타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이름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단단한 매듭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쓰던
손때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최수연 변호사. 은행 동기였던 친구였습니다. 누구보다 똑 부러지고 강단 있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친구. 연락이 끊긴 지 10년도 넘었지만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선영 씨의 마음속에 희미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효도나 모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권리 침해였습니다. 감정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소록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힘주어 눌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민준 엄마로서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친구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선영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단단하게 닫혀있던 선영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하고 솟아올랐지요. 그녀는 흐느끼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 씨는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최수연 변호사라는 이름이 낯설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동기였던 수연은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에 지적인 안경을 쓴 중년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 씨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선영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수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녹차를 건네며 선영 씨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지요. 선영 씨는 찻잔을 감싼 손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허락 없이 집에 들이닥쳤던 일, 신우이의 비난 섞인 전화, 그리고 자신을 옥죄어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선영 씨의 지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침묵 속에서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이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그저 못난 어미의 하소연에 불과했던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요. 선영아,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 서는 변호사답게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친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찾으려 하는 것뿐이야. 그걸 방해하고 빼앗으려는 쪽이 잘못된 거지. 그 한마디에 선영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 간단한 위로가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연은 법률 용어가 적힌 서류 몇 장을 꺼내 선영 씨 앞에 놓았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더 힘들어져. 우리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해. 일단 첫 단계로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변호사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 내용 증명. 응. 앞으로 박선영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전화나 SNS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경우 주거 침입과 스토킹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정식으로 통보한다는 내용이야. 이건 공격이 아니야, 선영아. 이건 내가 너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긋는 아주 명확한 선인 셈이지.
수연은 내용 증명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선영 씨의 마음속에 있던 안개 같던 불안감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가야 할 길이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선영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연은 선영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니? 너는 그냥 내 곁에 든든한 법률 대리인이 생겼다고만 생각해. 그리고 절대 약해지지 마.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사무실을 나서는 선영 씨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법원 앞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더 이상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빌딩 숲 사이로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 한 장이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갈등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호수 같던 자신의 삶에 스스로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작은 파문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잠겨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아들 민준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잠시 후 전화벨이 불처럼 울렸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변호사를 보내요? 남들도 아니고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안함과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준아, 더 이상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최수현 변호사를 통해 하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선영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들의 분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의 성화도 며느리의 SNS를 통한 압박도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단단했습니다. 선영 씨는 비로소 온전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누워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화를 만끽했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갈 무렵에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민준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힘겹게 입을 연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온 서류를 받고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이 집이 어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의 인생이었는데 저는 그걸 제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조건도 없는 선영 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아들에게서 비로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날이 춥다. 모자는 마주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신중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야. 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 내외의 비닐부를 갚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 같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상환 계획서를 받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법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민준과 지연도 군말 없이 그 조건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도움이 권리가 아닌 감사해야 할 배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양평의 작은 마당에는 탐스러운 가을 국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선영 씨의 집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쌍둥이 손주들이 와르르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민준과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들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초인종을 누르고 할머니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의 바르게 기다렸습니다. 선영 씨는 손주들을 품에 가득 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이 집을, 이 평화를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비로소 완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집은 그저 아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공간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기꺼이 맞이하는 따뜻한 둥지가 되었습니다. 울타리는 경계를 만들지만 둥지는 관계를 품어 안는다는 것을 그녀는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 위에서 비로소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그늘에 가려진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든든한 어른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햇살 아래 모두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턱은 더 이상 갈등의 상징이 아닌 행복이 드나드는 따뜻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